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보고서 전문과 관련해 증거들의 강제 제출을 요구하는 승인안을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신설합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에 상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공간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6일 동안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됩니다. 한국어로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보고서 전문과 관련한 증거들의 강제 제출을 요구하는 승인안을 가결했습니다. 당초 법무부가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법사위원장은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 법무부의 상황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 전문과 증거 일체에 대한 의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 발부 승인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늘 특검 보고서 소환장 발부 승인 안건을 표결에 붙여 찬성 24표, 반대 1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승인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은 언제든지 법무부에 대해 특검 보고서 강제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환 대상에는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전문은 물론 관련 증거 일체가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400쪽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검 보고서 전체가 의회를 통해 공개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은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 법무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조만간 소환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도널드 맥건 전 백악관 법률 고문,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서도 문서 제출과 의회 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 발부를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맡을 후보로 대표적인 반이민 정치인 두 후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멕시코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유입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지 못하면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민 정책 총괄직을 신설한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민 정책을 총괄할 후보로는 대표적인 반이민 정치인 크리스 코박 전 캔자스주 내무장관과 켄 쿠치넬리 전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민정책 총괄직은 과거 백악관이 장시간 정부기관 간의 정책 협력이 필요한 경우 등 비상사태에 한해 지정했었습니다. 한편 국경세관보호국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1일 남부 국경의 인력 배치를 더 늘리고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이민자 수를 더 증가시키라는 지침을 하달한 데 따라 국경에 750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이민자들이 이민국 심사 대기 기간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게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핵심 추진 과제로 오바마 케어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선거 전략에서 후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케어는 보험료와 공제액이 너무 많고 효과가 없다는데 모두가 동의한다며 오바마 케어에 대해 비난하고 민주당조차 이를 바꾸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표결은 공화당이 상원 장악을 유지하고 하원을 탈환한 후 선거 직후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재임과 공화당 상하원 동시 장악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오바마 케어를 대신할 공화당 대체 입법의 표결 시점을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폐지 드라이브 강행에 대한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우려와 회의적 시선이 제기돼 왔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점한 의회 구도상 현실적으로 대체 입법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낮은 데다 아직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체 입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폐지 드라이브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 공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면죄부를 받은 다음 날인 25일 법무부가 오바마 케어가 전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뉴욕 주민의 절반 이상이 맨하탄 교통 혼잡세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이 확정되면서 상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60가 남단 주민들은 거주 이유만으로 $11 50센트에 달하는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뉴욕 외곽 주민들은 계속 차량을 운전할 것이기 때문에 교통 혼잡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교통 혼잡세가 시행되면 상업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플로리다 등 타주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도 지하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뉴욕시가 모든 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뮤지카 뉴욕주 예산위원장은 현재 상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요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업지구에 가능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퀴니피액 대학이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주민의 54%가 이번 맨하탄 교통 혼잡세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찬성은 41%에 불과했습니다. 뉴저지 주민들과 정치인들도 혼잡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이용자들의 혼잡 통행료 면제를 요구한 데 이어 저지세리 시장은 뉴저지로 들어오는 뉴욕시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물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스티브 플롭 저지시티 시장은 뉴욕시 교통 혼잡료 징수가 실시되지만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뉴저지주 의회는 뉴욕시에서 뉴저지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걷어들이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통 혼잡료 수입은 모두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향상에 들어갈 뿐 뉴저지와 뉴욕을 운행하는 뉴저지 트랜짓이나 패스트레인 등에는 전혀 혜택을 나누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입니다. 교통 혼잡료는 맨하탄 거주자와 응급 차량 등을 제외하고 모든 승용차와 상업용 차량에 적용되며 이는 뉴욕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예산으로 80%를 사용하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노스 열차에 각각 10%씩 배분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의 교통 전문가들은 맨하탄 교통 혼잡료와 관련해 홀랜드 터널과 링컨 터널 이용 시 톨에 따라 일부 할인을 해주는 방안이 나왔지만 조지 워싱턴 브릿지는 할인 혜택이 없어 기존의 이 다리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대거 터널로 옮겨가면서 이 일대 더 큰 교통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저지주 필 머피 주지사는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교통 혼잡료의 수입의 일부를 뉴저지 대중교통 시스템에 나눠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저지주 정치인들의 잇따른 지적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5일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를 앞두고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6일 동안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재외국민 선거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전 세계 재외공관과 추가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오는 7월 초 재외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의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고 10월 초에는 21대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 상황실이 설치되며 유권자 등록은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총 91일간 진행됩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관할 지역 내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신고 신청이 가능하며 영구 명부제 도입으로 지난 2017년 실시된 19대 대선에 등록한 재외선거인은 이번 총선에서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어로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한인 직원이 상주하면서 메디케어나 보험, 처방약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매달 건강 관련 세미나도 예정돼 있습니다. 재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가 기존 파인플라자 2층에서 3층으로 확장 이전하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크리스토퍼 리 부사장은 확장된 사무실을 통해 버겐 카운티 지역 아시안 주민들에게 더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건강 혜택과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s we all know, the healthcare system is very complex in this country, and it's especially hard for people whose native language is not English for them to navigate it. So United Healthcare, we try to meet the needs of these first-generation immigrants to help them to overcome the various barriers that prevent them from accessing quality 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는 새롭게 세미나실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로 매달 교육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어를 포함해 다양한 아시안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상주해 언어 부담 없이 메디케어나 건강보험, 노인 및 노약자 처방약 보조, 시니어 골드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당뇨병에 대한 세미나가 실시되며 6월에는 미국 병원 입원과 퇴원 절차, 7월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법, 8월에는 암 예방과 극복 등 다양한 세미나가, 오는 4월 12일에는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무료 건강검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계열 약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편 약값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불법 유통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오피오이드 계열 약품에 대해 밀리그램당 1센트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1일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에도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오피오이드 약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주의회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약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제약업계에서는 세금이 부과돼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오피오이드 관련 약품인 헤로인과 페타닐 등이 불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싸게 거래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도 오피오이드 약품의 추가 세금 부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 판매를 넘어섰습니다.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인 아마존이 온라인 매출 증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앞으로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스포크 투자그룹이 상무부가 발표한 2월 소매 판매 보고서를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상무부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미국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매출 부문이 차지한 비율이 11.813%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 판매 부문 11.807%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에서 2월에 59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온라인 쇼핑 부문은 네 번째로 큽니다. 1위는 20.4%의 자동차와 부품 매출이고 뒤이어 식품과 음료 판매점 매출이 12.4%, 레스토랑과 바 서비스 부문은 11.9% 순입니다. 베스포크 투자그룹은 온라인 매출 부문은 지난 20년 동안 서서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오다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한 끝에 지난 2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무부의 보고서를 보면 1990년대 후반 소매 판매 시장 점유율이 5%에 미치지 못했던 온라인 매출 부문이 2019년 들어 12%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보고서의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미약하게 앞서 있지만 온라인 매출 점유율은 상승세이고 오프라인 매출 점유율은 하향세로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이어진 한인사회의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가 범동포연합 기념식을 끝으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과 LA 한인회, 민주평통 LA 협의회 등 한인단체들은 오늘 11일
한인타운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범동포 연합 기념식을 개최하고 한인사회의 단결과 화합 그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과 그다음에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또 시작하게 되었고, 한편 이번 기념식에는 주류사회 인사를 포함해 한국 국회 관계자, 독립유공자 후손 등도 참석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LA 카운티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마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오늘 효과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노숙자 장기 지원책인 주민 발의안 H의 정부 보조금이 각각의 시정부와 노숙자 에이전시들에 사용되는 내역들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저 슈퍼바이저는 정부 기관들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부재로 인해 노숙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시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관계자들에게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별 건의 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지난달 상정된 취업 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의 지지자가 245명으로 늘어나 조만간 실시될 표결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을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출신의 취업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장은 어제 앞으로 2년 임기의 퀸즈 커뮤니티 보드 위원 354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위원회는 테렌스 박 플러싱 정치위원회장과 존 최 플러싱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린다 이 뉴욕 한인 봉사센터 사무총장, 엘리엇 박씨 등 한인 4명이 임명됐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위원은 매월 미팅을 열어 거리 위생과 보수, 토지 용도와 계획, 조닝 규정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뉴저지주에서 양육비를 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저지주 법원이 운전면허증 정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라 주 법무국은 4월 1일부터 돈을 내지 않아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관련 규정을 수정 발표했습니다. LG전자와 문화재청은 오는 30일까지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LG전자 대형 전광판을 통해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합니다. 하루에 약 120회꼴로 총 1680차례 상영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맺고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영상 14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영상 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